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세월호 침몰과 정부의 구조 실패까지 온갖 초대형 사건 사고와 이슈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여를 평가하는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선거운동 막판에 불쑥불쑥 터져나온 불성사랑 장면들 탓에 가뜩이나 가늠하기 어려운 선거 판세가 더 깜깜해졌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성수 정치평론가 연결해서 이번 지방선거 전망에 관한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우선 지난달 29일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자체가 금지돼서 좀 판세 분석 자체가 좀 안개 속이다, 이런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인용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오래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건 또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접전 지역으로 좀 꼽히는 지역들 위주로 해서 현재 판세가 어떤지 좀 분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일 접전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곳이 부산과 광주입니다. 예. 광주나 부산이나 예전에는 접전지로 분류될 수조차가 없었던 곳들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이라고 하면은 항상 여권, 새누리당 쪽의 텃밭이었고, 그리고 광주라고 하면 민주화의 성지로 항상 야권에, 그야말로 야권이 후보만 결정되면 그대로 당선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곳인데, 이 두 곳이 지금 무소속 후보들한테 아주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부산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안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박빙의 차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더더욱 막판의 선거 양상이, 그야말로 혼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거티브로 이렇게 서로의 공격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전략공천에 반발하면서, 탈당을 감수했던, 강훈태 후보와 또 이용섭 전 후보의 단일화가 만만치 않은 그런 힘을 과시하면서, 예. 지금 현재 혼전 양상에 돌입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전국이 사실상 거의 혼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실제로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바깥에 있었다라고 하는 곳이 고작해야 경남이라든가 경북이라든가 그리고 전남, 전북 정도밖에 없고요. 예. 나머지 특히나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안개판이었거든요.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깜깜이 선거 기간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이 이제 초두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내일 투표가 실시된 이후에 이 투표함을 좀 열어봐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막판으로 가면서 각 지지층들의 결집이 아주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투표층들이 많이 있는 그런 여당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는 야당의 또 숨어있는 표들, 이 표들이 과연 어디가 더 많이 결집할지,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갈지, 이걸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시점인 지난달 29일, 이게 29일 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28일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를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는데, 이 사건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미쳤죠. 이미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안대희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지방선거는 아마도 여권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갔을 텐데요. 예. 안대희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미묘하게
여권의 동정표들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후에 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어떻게 보면 동정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선거운동, 선거 전략들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안대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선거 막판에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사퇴를 하지 않으면서, 공방을 이어갔다면, 야권의 입장에서는 집중 타겟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방선거가 굉장히 쉽게 풀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장렬히 전사를 하니까 혜택들을 여권 인사들이 고루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 이전보다는 동정 쪽이 더 부각이 돼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실제로는 안대희 전 총리 후보가 낙마하게 된 이유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례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익혀지기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참 고심하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가 거부됐다. 그래서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이 불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인식이 오히려 강화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언론에서 프레임을 이렇게 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역할들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보수 언론들의 프레임 짜기가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구하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미묘한 기류를 형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이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49일쯤 되는 시점이고요. 내일이 이제 지방선거인데 딱 50일 되는 시점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로 들끓고 있는 이른바 분노의 표심, 이게 좀 시일이 또 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예. 어느 정도 유효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앵그리 맘과 앵그리 데디, 특히 40대와 50대, 여기가 판가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40대들의 어떤 투표, 성향들이 굉장히, 낮게 나와서, 혹시 40대들의 투표율이 낮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사실 여러 가지 분석들의 근거들을 보면, 20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부재자의 형태로 투표를 갖다가 좀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30, 40대들은 좀 자유롭기 때문에 투표율이 사전투표에서 좀 낮게 나타난 그런 현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예. 지금 현장들을 들여다보면은 이 앵그리 표심들은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탄탄하게 심판론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 선거의 막판까지의 어떤 흐름들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가운데서 정말 결정적인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 후보들이 생겼을 경우, 특히나 여권의 후보들이 그런 결정적인 어떤 결격 사유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앵그리 표심은 아주 강력한 그런 심판의 흐름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전 투표에는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실제 내일 투표장에 많이 투표를 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전 투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20대에 대한 투표율이 좀 높았던 부분은 군 장병이라든가 이런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 때문에 높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50대 이상에서도 좀 투표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투표층을 분석을 해보면은 5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일단 50대 이상에서는 은퇴하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성적인 그런 의지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고,
또 반드시 투표를 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쪽보다는 그리고 투표를 갖다 이제 나름대로 자신의 의사 표시를 통해서 정권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를 한다. 이런 의식보다는 좀 관성적인 투표의 경향이 많은 그런 연령대들이 50대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 시점에서 뭐 사전 투표든 부재자 투표든 또 기본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하는 것이든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대 이하가 높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던 것인데 예. 실제로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보면 50대 이상에서의 높은 투표율 이것은 이전의 대선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그런 형태의 비율로 높았던 걸로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직업적인 특성 그리고 자신의 여건상에서 사전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들이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사전투표는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분석해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특정한 세대의 움직임들을 읽어내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그런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20대 이하에서 한 20%가 넘는 투표율이 나오고 5, 60대에서 10%가 채 안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5, 60대 이상에서 적극 투표층들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20대 이상의 어떤 심판론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볼 만한 그런 수치는 아닌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선이 더 중요해지고 이 사전 투표의 어떤 흐름들은 투표율을 약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 정도로 분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투표율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사전 투표 결과가 갖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이 선거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이 막판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몇몇 지역에서 통합진보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잇따라 사퇴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상의 야권 단일화 아니냐 이러면서 좀 상대 후보 쪽을 좀 비판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진보당 후보들의 잇따른 사퇴 어떤 결과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묘하게 성향이 다른 정치평론가들이 완전히 다른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정치평론가들은 지금 집중적으로 여권이 공격을 할 수 있는 타겟을 만들어줬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여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권표를 결집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통합진보당 후보가 최소한 2%에서 많게는 5%까지를 획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된 울산과 같은 그런 곳에서는 상당히 또 많은 그런 지지세를 갖다 확보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 통합진보당입니다. 그리고 조직도 만만치 않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통합진보당이 정말 작심을 하고 한쪽의 후보를 특히나 야권으로 밀어줬다라고 한다면 막판에 혼전 양상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통합진보당의 막판 사퇴를 중요한 하나의 또 변수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예. 결국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금 현재 여나 야에 대해서 동의 굉장히 분노에 있는 그런 표심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예. 2%, 3%는 정말 양쪽 거대 여야에게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마지막에 그래도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권이나 무효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저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이것도 표 결집이겠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심리.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야권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막판에 좀 뜨거운 이슈가 하나 생긴 게 바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줄곧 여론조사에서 좀 선두권을 달리던 이제 고승덕 후보의 친딸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교육감 돼서 안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려서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 일이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지금 영향을 줬고 이미 그 영향들이
표로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수혜자가 문용민 후보가 될 것인가, 조희연 후보가 될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고승도 후보가 그 이후에 뭐 하루 동안은 또 집거를 했었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선거 일정을 수행하는 것 같더니 또다시 또 집거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대중들을 만나는 어떤 시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를 갖다가 해명하는 그런 모습들조차도 결코 특히나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한테는 결코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 공작으로 몰아간다든지, 심지어는 지금 그 부인과 천안까지 나서가지고 그 지지를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지만, 예.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부차하게 여겨지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대희 후보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안대희 후보가 작년에 이 전사를 하면서 여권 전체에게 최소한 1% 이상의 표를 갖다 얹어줬다고 한다면, 지금 고승도 후보는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 영향들을 끼치고 있어서, 예. 문영민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치 공작 논란에 말려들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고승도 후보가 확실히 앞서고 그 이후에 문용민, 조희연 후보가 따라가는 그런 형상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개정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광주광역시장 선거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쪽의 전략공천을 받은 그 윤장현 후보, 그리고 현직으로 있다가 이제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출마한 강훈태 시장이 대결하고 있는데,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 입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그렇게 영향을 주게끔 모든 언론들과, 그리고 또 그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흔히 그 통칭해서 친노라고 얘기하는 그런 계파 쪽에서 예.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안철수 대표는 그 광주에 전략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그런 상처를 갖다 받았습니다. 실제로 전체 광역 후보들 중에서 안철수 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광주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엄청난 그런 상처를 입은 데는 아무래도 보수 언론들의 힘들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모습이 고스란히 윤장현 후보의 패배가 됐을 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책임론이 분명히 불거질 것이고요. 특히 지금 그 선거가 막판에 가면서 정말 혼전양상이 되고, 실제로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수 중에 하나가 이슈 파이팅인데요. 확실한 이슈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의 책임론이 분명히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이기고 나서도 광주를 진다면 이러한 책임론들의 집중이 안철수 대표한테는 몰려가겠죠. 예. 그렇지만 선거에 패하더라도 광주에서 이긴다고 한다면 오히려 또 그 안철수 대표의 나름대로의 그런 선택들이 광주에서는 지지를 받았다는 입장 때문에 또 완벽하게 또 어떤 심판의 어떤 목소리들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는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에 올인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속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광주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광주 선거 결과가 새정치민주연합, 특별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참 중요한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선거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예, 전망에 대해서 김성수 정치평론가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여기는